식물은 항상 움직인다. 늘 한자리에 있는 듯 보이지만 물과 양분을 찾아 아래로, 더 아래로, 햇볕을 향해 위로, 더 위로 움직인다. 식물은 위대하다. 햇빛과 물, 공기로 동물에게 꼭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을 만들어낸다. 식물은 동물들의 먹이요 안락한 집이다. 그러나 식물과 동물은 소리 없는 전쟁 중이다. 식물과 동물이 구분되었던 오래 전부터 식물은 숨거나 도망칠 수 없다. 그 대신 적극적인 생존 전략을 펼친다. 많을수록 좋다. 엄청난 양으로 번식의 기회를 늘린다. 과감한 반전. 동물을 영양분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 뾰족한 가시로 적군을 원천 봉쇄한다. 그리고 식물이 만들어내는 화학무기, 독. 독은 그 어떤 방어 전략보다 효과적이다. 하지만 여전히 동물은 식물을 먹고 식물은 동물을 공격한다. 멈출 수 없는 식물과 동물의 전쟁에서 독이 만들어내고 있는 진화의 드라마는 어떻게 펼쳐지게 될까? 겨울은 기다림의 계절. 눈 덮인 식물은 싹을 틔워야 하는 알맞은 때를 기다린다. 따스한 봄의 기운은 자연의 활력을 불어넣는다. 겨우내 참아왔던 생명의 에너지를 마음껏 뿜어낸다. (5월) 천남성의 잎과 꽃이 올라온다. 장희빈의 사약으로 유명했던 독성식물이다. 통증을 줄이고 가래를 삭이는 약으로도 쓰였지만 독성이 강해 전문가의 처방 없이 사용하는 건 위험하다. 천남성은 독특한 모양의 꽃을 가졌다. 뱀이 머리를 세우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뱀사, 머리두, 사두초라고도 불렸다. 꽃처럼 보이는 이것은 꽃을 둘러싸고 있는 꽃 덮개다. 이 안에는 수꽃이, 조금 떨어진 곳에는 암꽃이 숨어있다.
번식을 위해 중매쟁이가 필요한 식물은 꽃가루와 꿀로 곤충을 불러들인다. 녹색의 흰 줄무늬가 있는 꽃덮개 안의 숫꽃은 벌써 꽃가루를 잔뜩 만들어 두었다. 오늘의 손님은 넉점 각시 하늘소다. 꽃가루를 좋아하는데 특히 흰 꽃이라면 정신을 못 차리는 녀석이다. 몽둥이처럼 생긴 부분을 지나야 숫꽃에 닿을 수 있다. 허둥댄다. 길쭉하고 매끄러운 꽃덮개는 들어오긴 쉬워도 다시 나가긴 쉽지 않다. 꽃가루를 잔뜩 묻혀서 내보내기 위한 천남성의 전략이다. 다행히 출구를 찾았다. 천남성의 암꽃이다. 암술머리는 끈적끈적하다. 덕분에 꽃가루는 확실하게 암술머리에 달라붙는다. 제 임무를 마친 넉점 각시 하늘소. 그런데 이번엔 출구가 닫혀있다. 옆은 물론 위까지 감싸고 있는 꽃덮개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 천남성 암꽃에 갇혀버린 넉점 각시 하늘소 한 쌍. 절망의 순간 수컷은 짝짓기를 시도한다. 식물에게도 동물에게도 유전자를 남기는 것이 생존의 목적.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천남성은 번식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꽃덮개로 꽃을 감쌌다. 천남성의 탐스러운 초록색 열매가 잔뜩 달렸다. 넉점 각시 하늘소를 이용해서 얻어낸 열매는 여름을 지나 가을이 되면 붉게 변한다. 씨앗 한 개에는 또 하나의 천남성이 들어있다. 씨앗은 식물이 널리 퍼질 수 있는 소중한 기회다. 서식지를 넓히는 데는 날개 달린 새만한 것이 없다. 올라타는 순간 삶의 무대는 달라진다. 비록 움직일 수 없어도 넓은 세상을 여행한다. 동물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 식물의 도구가 된다. 식물은 또다시 봄을 기다린다. 생명은 영원히 계속된다. 오스트레일리아는 척박하고 건조한 대륙이다.
토양은 자라는 식물에 영향을 미치고 식물은 함께 살아가는 동물을 좌우한다. 오스트레일리아의 동물은 이 땅에서 자라는 식물을 먹이로 터전으로 적응하며 살아왔다. 한 곳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야 하는 식물은 경계를 게을리할 수 없다. 곤충과 동물은 언제나 위협적인 포식자. 식물의 절박함은 모습만 봐도 알 수 있다. 온통 가시다. 한입 베어 물기는커녕 가까이 다가서는 것조차 두렵다. 강력한 가시는 방어를 위한 무기. 욕심 많은 초식동물들과의 경쟁에서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건 성공적인 전략이었다는 의미. 환경이 바뀔 때마다 식물은 변화와 적응을 거듭해 왔다. 스팅잉 트리, 쏘는 나무라고도 불리우는 진피진피다. 잎과 줄기 모두 빽빽한 가시로 뒤덮여 있다. 진피진피의 가시는 동물의 가죽이나 옷도 뚫을 수 있을 만큼 강하다. 가까이 다가가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스치기만 해도 가시는 피부에 박혀버린다. 이때 가시의 뾰족한 끝이 부러지면서 독성 물질을 흘려보낸다. 타는 듯한 고통과 함께 부어오르고 심할 땐 물집이 생기기도 한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숲에서 자라는 진피진피는 유달리 독성이 강하다. 그런데 누군가 잎을 갉아먹었다. 이 높은 곳까지 올라와 진피진피를 먹은 것은 달팽이와 딱정벌레다. 독이 있는 가시에도 끄덕없다. 강력한 방어에도 불구하고 진피진피를 즐기는 초식동물도 있다. 자그마한 오스트레일리아의 토착동물 페더멜론. 나뭇잎이나 양치식물뿐만 아니라 독가시를 가진 진피진피를 먹을 수 있다. 오랜 세월 같은 숲에서 살면서 독에 적응됐나 보다. 식물의 방어 전략이 새로워지면 그것에 적응하는 동물이 나타난다. 진화는 결코 한자리에 머무는 법이 없다. 덥고 건조한 곳에서 잘 자라는 유칼립투스 나무, 오스트레일리아를 대표하는 식물이다. 늙은 나무 껍질은 잘 벗겨져 표면이 매끈하다. 호리호리하게 하늘로 쭉 뻗어 100m까지 자라는 것도 있다.
마른 가지에 길쭉한 잎이 듬성듬성 매달려 있다.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면 맑고 강한 유칼립투스 향기가 풍긴다. 유칼립투스 나무의 성분은 방향제, 살충제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블루 마운틴, 유칼립투스 성분과 햇빛이 어우러져 푸른 안개가 낀 것 같다. 뜨겁고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 유칼립투스 나무의 휘발 성분은 자연적인 산불을 일으킬 수도 있다. 그러나 산불은 식물에게 오히려 기회가 된다. 울창한 나무 밑에서 틈을 노리던 땅속의 씨앗들이 텅 빈 숲에 싹을 틔워 전보다 더 다양한 식물군을 이루게 된다. 유칼립투스가 이토록 번성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독성, 휘발 성분 때문이다. 그런데 유칼립투스를 먹을 수 있는 포유류가 딱 한 종류 있다. 바로 코알라다. 먹으면 잔다. 유칼립투스에 취해 잠을 잘 수밖에 없다. 강한 독성 때문에 아무도 먹지 못했던 유칼립투스. 코알라는 먹이 경쟁에서는 자유로워졌지만 하루의 대부분을 잠으로 보내야 했다. 코알라가 유칼립투스 잎을 먹을 수 있는 건 장 속의 미생물 덕분이다. 그런데 갓 태어난 코알라에게는 유칼립투스의 독성을 분해하는 미생물이 없다. 어미가 새끼에게 미생물을 전달하는 방법은 단 하나. 어미의 똥이다. 어미의 똥을 먹는 건 새끼 코알라의 성인식. 어미의 똥을 먹고 나면 새끼 코알라도 유칼립투스 잎을 먹을 수 있다. 오직 한 가지만을 먹이로 한다는 건 생존에 위협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오스트레일리아에 유칼립투스 나무가 존재하는 한 코알라는 걱정이 없다. 먹고 나면 또 자야 하지만 오스트레일리아의 높은 유칼립투스 나무 위에서 편안하게 먹고 잘 수 있었던 건 코알라에게는 행운이 아니었을까? 식물과 동물의 구분이 생기면서 진화의 리듬은 놀라울 정도로 빨라졌다. 진화의 동반자로, 생존의 협력자로 식물과 동물은 함께 달려가고 있다. 지구가 녹색의 별이라 불리게 된 것은 4억 년 전 어느 날 육지로 올라온 녹색 생물에서 시작됐다.
최초의 육상식물은 토자를 이용해 번식했다. 땅 위에서 살아가기 위해 뿌리를 내렸고 이산화탄소와 햇빛으로 광합성을 하고 산소를 뿜어냈다. 지구는 녹색으로 뒤덮였다. 그리고 혁명이 일어났다. 씨앗이 등장했다. 씨앗을 만들려면 숫꽃의 꽃가루를 암꽃에 전달해야 한다. 바람이다. 수분에 성공하면 열매, 씨앗이 맺힌다. 은행나무는 씨앗으로 번식한 초기의 식물이다. 가을이면 노랗게 물드는 은행잎. 그런데 벌레 먹은 은행잎은 보이지 않는다.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씨앗에도 다들 관심이 없다. 수억 년 전부터 간직해온 독성 때문이다. 은행나무는 공룡시대부터 지금까지 살아남아 끈질긴 생명력을 보여준다. 환경의 변화에 따라 수많은 종으로 분화하는 다른 식물들과는 달리 은행나무는 전 세계에 딱 한 종뿐이다. 영원한 진화에 달리기 위해서 은행나무는 멈춰버렸다. 과연 지금 이대로의 모습으로 변화하는 지구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을까? 식물은 개성이 뚜렷하다. 생김새도 다르고 방어를 위한 독성 물질도 다양하다. 곤충은 생활의 터전이 되는 식물에 맞춰 적응하고 변화했다. 보호색을 가진 호랑나비 애벌레. 게다가 뱀눈 무늬로 천적을 오히려 위협한다. 잎사귀 사이의 왕오색나비 애벌레는 쉽게 눈에 띄질 않는다. 나뭇잎 뒤에 숨으면 감쪽 같다. 굵은 검정색과 선명한 노란색, 산호랑나비 애벌레다. 애벌레가 통통하게 잘 자란 건 어미가 특별한 식물에 알을 낳기 때문이다. 독특한 향 때문에 다른 동물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사냥과 식물인 구릿대. 산호랑나비는 여기에 알을 낳아 안전하고 마음껏 먹게 만든다. 게다가 먹이 식물의 독성 물질을 이용할 수도 있다. 지금이다. 위협을 느끼면 주황색 불이 쑥 나온다. 이때 흘러나오는 건
지독한 냄새가 나는 독성 물질. 먹이의 독성을 이용한 산호랑나비 애벌레의 방어목이다. 중국 청남색 잎벌레의 오늘의 메뉴는 박주가리 잎이다. 정신없이 먹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정도 먹고 나면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 인맥을 따라서 흐르는 박주가리의 독 때문이다. 초여름이면 길가나 풀숲에서 박주가리가 올라온다. 풀이나 나무를 칭칭 감아 올라가는 덩굴 식물. 중국 청남색 잎벌레에게는 박주가리를 먹는 특별한 방법이 있다. 독이 흐르는 통로를 미리 차단하고 가장자리부터 먹으면 안전하다. 박주가리의 효과적인 방어 무기를 무용지물로 만들었다. 바쁜 여름이 평화롭다. 여름이 끝날 즈음 박주가리는 하나 둘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 계절의 변화에 따라 식물은 매몰차게 불필요한 것들을 털어낸다. 무성하던 박주가리도 계절의 변화에 초라해졌다. 치열한 여름을 보낸 박주가리는 바로 이 순간 내년을 기약하는 새 생명이 더 멀리 더 많이 싹트오기를 소망한다. 식물은 치열하게 경쟁한다. 더 많은 햇볕을 위해 키를 키우고 중매장이 곤충을 부르기 위해 꽃가루와 꿀을 만든다. 포식자를 막기 위한 화학 무기도 만들어내야 한다. 하지만 식물의 이런 노력을 허무하게 만드는 녀석이 있다.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는 대식가 남가뢰다. 겨울잠에서 깨어난 남가뢰는 끊임없이 먹어댄다. 배를 가득 채우기 위해 남가뢰는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먹어댄다. 식물의 독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다. 남가뢰는 오히려 식물의 독성을 몸에 축적했다가 위협을 받으면 관절 사이사이로 흘려보내 적을 위협한다. 그런데 이 남가뢰를 노리는 녀석이 있다. 홍날개 수컷은 남가뢰의 독을 선물로 가져가야만 짝짓기에 성공할 수 있다.
드디어 독을 얻었다. 이제 홍날개는 당당히 짝짓기를 할 수 있게 됐다. 남가루의 수컷도 짝짓기를 재촉한다. 한 번에 알을 5,000개나 낳아야 하는 암컷은 아직도 배가 고프다. 짝짓기는 수컷에게 맡겨두고 암컷은 배를 빵빵하게 채우는 데에만 관심이 있다. 짝짓기를 마친 암컷은 알을 낳기 적당한 곳을 골라 땅을 판다. 굴이 완성됐다. 이제 알을 낳는다. 굴 주변엔 중매장의 곤충을 기다리는 꽃들이 많다. 3주 후 알에서 깨어난 남가래 애벌레는 주변의 꽃대와 풀을 찾아 꼭대기로 올라간다. 꽃송이까지 올라온 애벌레들은 아슬아슬하게 가장자리에 매달린다. 잎으로 올라온 녀석들도 마찬가지. 도대체 뭘 하려는 걸까? 노란 꽃봉오리처럼 뭉쳐있다. 꽃처럼 보이려는 남가래 애벌레. 본능은 무엇을 위해 이들을 여기로 이끌었을까? 드디어 기다리던 손님이 왔다. 뒤형벌이다. 애벌레들이 올라타기 시작한다. 꽃처럼 보이려던 건 뒤형벌을 끌어들이려던 걸까? 떨어지지 않으려고 단단히 움켜쥔다. 떼어내려고 몸을 흔들어 보지만 남가래 애벌레들은 필사적이다. 뒤형벌은 금세 꽃가루와 꿀을 따는 데 집중한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저렇게 달라붙어 있을까? 뒤형벌은 꽃가루와 함께 남가래 애벌레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불청객들은 알과 꽃가루를 훔쳐먹는다. 남가래 애벌레가 한 마리라도 살아남는다면 왕국은 무참히 파괴될 것이다. 기기묘묘한 형상, 개성 넘치고 왕성한 생명력, 쉴 새 없이 나고 자라고 사라진다. 지금까지 알려진 버섯 중 우리가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건 극히 일부, 나머지는 모두 독버섯이다.
사람이나 곤충이 먹는 버섯은 독버섯이 아닐까? 절대 그렇지 않다. 똑같은 독성이라도 사람과 곤충에게는 효과가 다르다. 아무 버섯이나 먹는 것은 위험하다. 독버섯은 단순한 기준으로 구분할 수 없는 복잡 미묘한 생명이다. 얼핏 보면 느타리 버섯을 닮았지만 화경버섯이다. 화경버섯은 사약의 재료였던 독버섯이다. 화경버섯은 반달 모양의 넓적한 가세, 주름살이 촘촘하고 버섯대는 굵고 짧다. 일명 도깨비 버섯이라고도 불렸다.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놀랐을까? 평범해 보이는 화경버섯의 진면목은 해가 져야 확인할 수 있다. 신기한 형광빛은 포자들이 내는 것. 우리나라의 유일한 야광버섯이다. 밤을 빛내는 이 모습에 달버섯이라고도 불렸다. 화경버섯은 무엇 때문에 독을 가졌을까? 무슨 이유로 밤이면 환한 빛을 밝힐까? 멸종 위기의 화경버섯은 올 가을밤에도 빛을 낼 수 있을까? 가을을 붉게 물들이는 꽃, 석산. 옛날 어떤 승려가 한 여인을 사랑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 심었다는 전설이 있는 꽃. 석산의 전설은 꽃과 잎이 절대로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생겨났다. 가을에 꽃이 폈다가 지고 난 뒤에 새싹이 나와 겨울을 지내고 이듬해 6월에 떨어진다. 꽃과 잎이 한 번도 만나지 못하는 그리움 많은 꽃이다. 석산의 비늘 줄기로 만든 접착제는 항균력이 뛰어나 탱화나 불경에 사용하면 변색이나 벌레 먹는 걸 막고 오래 보존할 수 있다. 석산의 빨간 꽃은 죽음의 꽃이라 불리기도 했다. 오래전 힘겨운 보릿고개 때 비늘줄기를 갈아먹고 중독사고가 자주 일어났기 때문이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식물의 독, 조금만 방심하면 치명적일 수 있다.
봄바람 부는 언덕엔 봄나물 향기가 난다. 사람들의 입맛을 돋구는 쌉쌀함은 식물이 만들어내는 화학물질. 그래서 주의가 필요하다. 곰이 잘 먹는 풀이라는 곰취. 우리도 쌈이나 장아찌로 즐겨 먹는데 혼동하면 큰일 나는 식물이 있다. 노란색 꽃의 동이나물은 잎 가장자리에 톱니가 둔하다. 반면 곰취는 날카로운 톱니가 있다. 동이나물은 나물이라고는 하지만 독성이 강해 절대 먹어선 안 된다. 봄에 노란 꽃이 폈다면 동이나물이다. 곰취는 여름에 꽃을 피운다. 크고 탐스러운 할미꽃. 재래식 변소에 구더기를 쫓는 데 쓰일 정도로 독성이 강하다. 동미나리는 식중독을 일으킬 수도 있다. 적은 양이라도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 고사리다. 4억 년 전부터 지금까지 번성하고 있는 양치식물이다. 고사리는 우리에게 나물이지만 서양인에게는 잡초다. 전 세계에 퍼져 있지만 한국과 중국, 일본 사람들만 먹는다. 왜일까? 고사리에는 독성이 있다. 본초 광목에는 고사리를 오래 먹으면 눈이 어두워지고 머리가 빠지고 걸어다니기 힘들다고 경고한다. 초식동물은 아무거나 먹는 듯 보이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먹이만 골라 먹는다. 위험한 것은 피한다. 오랜 세월 환경에 적응한 결과, 그럼 소는 고사리를 어떻게 할까? 고사리는 먹지 않는다. 혹시 우연이 아니었을까? 좀처럼 고사리를 먹지 않는다. 입에 들어간 고사리도 뱉어낸다. 고사리는 사람뿐 아니라 동물에게도 치명적이다. 그래서 소가 지나간 자리에 고사리는 그대로 남아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먹는 고사리 나물은 괜찮은 걸까? 봄이 오면 뒷동산에 올라 고사리를 꺾었다. 예전엔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서였지만 지금은 새봄 고사리의 인기가 좋다. 봄에 올라온 고사리 새순에는 독성이 적다. 하지만 어리다고 해도 위험하다. 안전하게 고사리를 먹을 수 있는 건 나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독성을 제거하기 때문이다. 고사리를 물에 삶는 동안 독성은 많이 사라진다. 또 삶은 고사리를 충분히 헹구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 선조들은 어떻게 알았을까? 고사리를 안전하고 맛있게 먹는 방법을. 똑같아요. 그럼 오셨는데 난 사람 꼴찌에서 받은 고기 좀 더 굵잖아.
식물과 동물은 오늘도 치열하게 전쟁을 벌인다. 영리하고 집요하게 공격하고 지혜롭고 끈질기게 방어한다. 대부분의 식물은 독을 가지고 있다. 어지러운 환각, 따끔한 충격, 때론 죽음에 이르게 할 정도로 치명적이다. 하지만 식물은 그로 인해 살아남을 수 있으니 잔인하고도 아름답지 않은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무궁무진한 식물의 독. 동물들의 꾸준한 공격을 막아내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살아남았다. 식물과 동물은 영원한 적이자 서로에게 의존해야 하는 동반자. 팽팽한 대결의 끝은 보이지 않는다. 여전히 비밀에 쌓여있는 독은 식물과 동물을 끊임없이 진화하게 만드는 생명의 원동력이다.